네, 바른사회TV 오늘은 연세대 김정우 교수님과 헌법 개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부터 계속 함께 하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네,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헌법 개정에 대해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특히 이제 헌법 개정 중에서도 이제 경제 조항, 최근 이제 경제 조항에 대해서 지금 많은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지금 많은 이제 야권을 비롯해서 이제 헌법 개정을 이야기하는 많은 이제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우리가 이 헌법 개정을 반드시 해야 하는 혹은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의 어떤 이유라든지 근거 혹은 목적이 무엇일까? 좀 여기서부터 이 논의를 한번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헌법 개정 그 자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 분권이라든가 네. 또는 무슨 연방제로 하겠다든가 뭐 이런 것이 큰 방향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경제에 대해서도 손을 대겠다라고 하는 뭐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헌법 경제 조항에 대해서. 그럼 경제 조항 그러면 뭘 하고자 하는 것이냐? 아주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 헌법 경제 조항들의 사회주의적인 색채를 더욱더 짙게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토지 공개념을 더욱더 강화를 하자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죠. 그래서 한국을 뭐 토지 국유화 비슷한 상태로 그렇게 이 토지 제도를 가지고 가자든가 또는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뭐 사회적 기업이니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더욱더 크게 하자든가. 그러니까 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이쪽 사기업으로 생각지 않고 국가가 관리하는 그런 기업 쪽으로 더욱더 많이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방향이 상당히 강하죠. 그런 느낌이. 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이 경제 체제가 너무 신자유주의 체제이니까 사회주의적인 색채를 더욱더 가미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방향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방금 말씀하신 부분,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경제 체제가 너무 이제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어떤 신자유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 뭐 이런 논리인 것 같은데 과연 그렇게 보시는지 자유주의자의 신봉자로서. 네. 그런 인식은 말이죠. 그러니까 한국이 신자유주의 국가다. 한국은 정글 자본주의다. 뭐 이런 인식은요. 이건 난센스예요. 기본적으로. 현실을 너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 아주 객관적인 데이터를 한번 보면요. 그 헤리티지 재단하고 월스트리트 저널이라고 하는 그 신문이 있잖아요. 그 두 기관이서 매년 인덱스 오브 이코노믹 프리덤 그러니까 경제 자유 지수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경제 자유 지수의 순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건 정글 자본주의 국가예요. 굳이 표현하자면 그렇고. 네, 그런 거죠. 소위 신자유주의 국가이고 왜 경제적 자유를 많이 보장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 1등이 홍콩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신자유주의적인 색채가 강한 나라가 홍콩이에요. 2등이 싱가포르이고요. 3등이 뉴질랜드고요. 뭐 그렇게 쭉 돼 있어요. 한국은 몇 등이냐면 27등이에요. 별로 높지 않은. 별로 높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 뭔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은 한국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야, 저 나라는 사회민주주의 국가야. 저 나라는 사회주의야 기본적으로 라고 보는 나라들이 있어요. 스웨덴. 북유럽 국가들. 네, 북유럽. 스웨덴, 뭐 덴마크, 또 핀란드. 그다음에 한국의 그 헌법 경제 조항이 많이 배운 그 독일, 독일을 우리가 사회적 시장 경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나라들이 어떠냐면 한국보다 다 순위가 높습니다. 한국이 27등인데 거기서 덴마크가 12등이고요. 그러니까 한국에 비해서 덴마크는 진짜 신자유주의 국가예요. 그렇겠네요. 네. 왜냐하면 경제 자유가 막 넘치는 거야. 스웨덴 15등이고요. 핀란드 25등이고요. 아니야, 핀란드가 26등이에요. 한국이 27등이에요. 핀란드가 26, 독일이 25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의 헌법학자들이든가 또는 뭐 지식인들이 야, 이 나라처럼 해야 돼. 이 나라는 국가가 나라를 그러니까 국민들을 잘 보살피는 거야. 이 나라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의 폐해를 상당히 고쳤어라고 생각하는 그 나라들 그렇게 생각하는 그 나라들은 한국보다 다 정글 자본주의 국가들이에요. 다만 다른 게 뭐냐면 국민들이 세금을 많이 내가지고 그걸 나눠 가지는 거죠.
그 부분에서는 한국보다도 사회주의적인 색채가 강하지만 그 나머지 뭐 이 비즈니스를 한다든가 무슨 뭐 재산을 보호를 해준다든가 또는 기업의 자유를 보장해 준다든가 이런 면에 있어서는요 한국보다도 훨씬 더 정글 자본주의적인 색채를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을 더욱더 사회주의적인 방향으로 몰고 가겠다. 특히 재산권이나 이런 거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늘려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난센스예요. 이미 한국은 사회주의 색채가 상당히 강한 자본주의 국가인 겁니다. 이미. 한국은 원래부터 그랬어요. 한국은 원래부터 그랬고 외환위기 이후에 조금 덜해졌는데 그걸 가지고 호들갑을 떨면서 한국이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이유는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 현실은 괴롭거든요. 그렇죠. 누구나 어떤 사회에 살고 있든 간에 자기가 속한 현실은 괴로워요. 그러니까 내가 겪는 이 괴로움이 이 체제 때문인 거야. 이 헌법 때문인 거야 하고 이제 거기로 탓을 돌리는 겁니다. 마음이 좀 편하네요, 그럼. 그럼 마음 편해지죠. 하지만 그거는 현실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국을 더욱더 사회주의적인 쪽으로 가져가겠다. 그러기 위해서 헌법을 개정하겠다. 기본적으로 난센스고 현실에 대해서 완전히 눈을 감고 있는 것이고 예, 국가를 망하는 방향으로 가져가는 뭐 그런 거라고 저는 보여요. 예. 그럼 기본적으로 만약에 지금 이제 헌법 개정 논의가 지금 계속 되고 있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사실 헌법 개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있는 헌법 개정이 뭐 문제가 많지만 일단 이대로 냅두는 게 나을 것인지 아니면 네. 사실은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미 사회주의적 색채가 짙은 부분이 있고 경제 자유도를 억압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이번 기회에 좀 그런 부분을 좀 손보는 쪽으로 좀 적극적으로 헌법 개정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지 대안에 대해서 네. 이것도 한번 저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먼저 그 우리나라 헌법 경제 조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우리나라 헌법에 경제에 관련된 조항들이 많아요. 119조에서부터 해가지고 127조까지 한 챕터를 경제라고 하는 조항을 갖고 있죠. 이렇게 경제에 관련된 챕터 조항들을 갖고 있는 나라는 몇 나라 안 돼요. 헌법에. 헌법에. 자본주의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경제에 관한 조항들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왜? 경제라고 하는 것은 국민 각자에게 기본권을 보장을 해주면 기본권과 재산권 뭐 이런 것들이 보장되면 그러면 각자 알아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경제지요. 그러니까 굳이 헌법에다가 경제 조항이라고 하는 걸 둘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경제에 대해서 뭐 국가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조정을 한다든가 무슨 뭐 사회 복지를 한다든가 뭐 어떻게 한다든가 농업을 보호한다든가 이런 말을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그냥 농업 정책이 필요하면 농업 정책을 하면 되는 것이고 법을 만들어야겠으면 법을 만들면 되는 거고. 그런데 그거를 전부 헌법에 들어가 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렇게 집어넣은 그 나라들은 대부분 다 사회주의적인 색채가 강한 나라들인데 네. 그 나라들은 사실은 그 조항이 있으나 마나요. 의미가 없죠, 사실. 예, 있으나 마나고 그거 다 없애버려도 상관없어요. 우리나라 헌법에서 119조부터 시작해가지고 127조까지 그 경제조항이라고 하는 거 다 없애도 그만이에요. 어차피 밑에 또 법률이 있고. 그 기본권들이 다 있거든요. 네. 기본권이 있고 특히 재산권에 대해서 재산권을 보장한다 국가가. 그리고 공익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재산권에 대한 그러니까 규제를 할 수 있다. 네. 제한을 가할 수 있다. 다만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 조항만 가지고도 사실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헌법이라는 것이 결국 약간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의미에 좀 멈춰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그 헌법 경제 조항이라고 하는 것이 헌법 속에 잔뜩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국민들이 그러니까 국가가 국민의 경제 생활에 대해서 해야 될 역할이 뭔지 굉장히 헷갈리는 겁니다. 헌법 경제 조항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어떻게 하라는 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헌법학자들도 분명히 모를 것이고 경제학자들도 그걸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헌법이 정말 국민들에게 이거는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이게 지침입니다라고 하려면 간단하고 분명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면 스위스 헌법이 아주 그 흥미로운 조항을 갖고 있습니다. 모범적인 조항. 스위스 연방헌법 제6조를 보시면요. 네. 거기에 이런 6조 내용이 이거예요. 각 개인은, 그 개인이라고 나와요. 국민도 아니고 개인. 각 개인은 자기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아, 그렇네요. 이제 헌법으로 예. 아예. 그리고 각 개인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 국가와 공동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라고 하는 조항이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가 무슨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국가가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는 게 아니고 국민이 모여서 국민은 자기 삶을 책임지는 거고 그 국민들이 모여서 국가가 된다라고 하는 그거를 명백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좋은 헌법인데요. 예, 그러니까 국민이 국가를 위해서 세금을 내야 되고 국가를 사회를 위해서 자원봉사도 해야 되고 뭐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 사회가 꾸려져 갈 테니까. 약간 이런 의미의 헌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선언이 필요하다. 사실은 그게 헌법 이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 헌법에서는 간과되고 있는 잊혀진 이론이 뭐냐면 보충성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네. 보충성의 원리, principle of subsidiarity. 이거 잘 안 되네. 아무튼 보충성의 원리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뭐냐면 각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국가가 관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각 개인이 하지 못하는 것을 그 다음부터 이제 지방자치단체든 국가가 개입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럴 때도 개입을 할 때도 가급적이면 낮은 단위에서 개입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개인들끼리 해결을 잘 못하는 게 있다. 예를 들자면 뭐 자동차가 많아져 가지고 길이 생겼는데 교차로에서 길이 자꾸 꼬인다. 그러면 그 문제를 누군가 해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개인은 해결을 못하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은 그러면 그걸 국가가 해야 되느냐? 아니야. 그건 동네에서 해결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동네끼리도 잘 해결이 안 되는 게 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도로 가는 거고 그게 뭐 중앙정부로 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보충성의 원리거든요. 사실은 그게 우리나라 헌법에 굉장히 필요하다. 다시 한번 선언을 해줘야 하는 것이고 또 필요한 게 있다면 그 헌법 경제조항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그 대신 국가의 경제 정책에 관련된 한계를 좀 정해줬으면 좋겠어요. 한계를. 한계. 헌법의 원래 기능은 권력을 견제하는 기능입니다. 그렇죠. 권력 남용을 예. 막는. 왜냐하면 권력이 무소불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권력을 막고자 하는 것이 헌법이 등장한 원래 이유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임기도 거기서 제한을 하고. 제한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삼권 분립도 제한을 해놓은 것이고 하는 게 다 권력이 네 마음대로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20세기 초에 사회주의적인 그런 물결이 아주 강하게 들어오면서 헌법에 별게 다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게 된 것이고. 자, 그러면 경제에 관련돼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건 복지의 확대잖아요. 네.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랬을 때 그러면 그리고 그것은 대중이라고 하는 권력이 원하는 것이에요. 촛불 들고 광화문에 나가서 원했던 게 뭐냐면 다 그런 것들이에요. 국가가 돈 내놓으라는 거잖아요. 복지 확대. 예. 자, 그런데 거기도 한계가 있다. 뭐냐? 돈이 있어야 내놓지. 없는 돈을 쓸 수는 없지 않냐. 지금은 좀 미래 세대에게 미루고 있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헌법에서 그 한계를 지어줘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재정 적자는 그러니까 국민들이 세금 낸 것만큼 쓸 수 있는 거야. 그거 이상은 못 써. 불가피하게 재정 적자를 내더라도 그것은 한계가 있는 거야. 그래서 뭐 예를 들어 GDP의 1%를 못 넘어간다든가. 범위를 정해놓고. 범위를 정해주는 거예요. 재정 적자에. 또는 보다 더 구체적인 규제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정부의 재정 지출은 GDP의 25% 또는 30%를 못 넘어간다. 라고 헌법에서 딱 규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뭐 가계로 치면 뭐 수입의 몇 % 이상은 빚을 낼 수 없다 뭐 이렇게. 그런 거죠. 예. 근데 가게야 자기들이 알아서 하고 자기들이 결국은 자기가 잘못하면 자기가 망하는 거니까 그건 각자 알아서 하는 거지만 나라는
이 각자 알아서 하는 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 망해버리면 어떡하냐고요. 뭐 5년 대통령 임기 중에 열심히 쓰고 예, 부채는 사실은 다음에 그러지 넘길 수도 못하게 있으니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광화문에 나가가지고 촛불을 든다고 하더라도 이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된다. 그게 재정헌법이에요. 재정헌법. 네, 그게 재정헌법이고 그 재정헌법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재정 적자는 즉 걷어들인 것보다도 더 많이 쓰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선언을 해주는 것이고 또는 아예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은 국민이 생산한 것에 뭐 4분의 1 또는 3분의 1을 못 넘어간다라고 선을 딱 그어주는 거죠. 헌법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면 지금 국가 재정 건전성 부분에 있어서도 네. 뭐 중기 재정 운영 계획 이런 식으로 해서 정부가 이제 중기적으로 재정 운영 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실은 네. 이게 한 번도 그동안 지켜지지 않았거든요. 안 지켜져요. 네. 왜냐하면 국민들이 그걸 지키는 걸 별로 원치도 않아요. 정권 입장에서도 지금 당장 임기 내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예. 이제 재정을 좀 써야 되기 때문에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복지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네. 세금은 과연 그렇게 되는가? 사실은 네. 복지와 세금을 같이 좀 던지고 그렇죠. 국민들이 이걸 동의하면 이걸 예. 같이 갈 수 있는데 예. 지금은 이거는 이제 달콤한 거 먹고 이제 쓴 건 뒤로 넘기는 식으로 그런 되어 거죠. 있으니까. 일단 쓰고 보자. 네, 이러면 나라가 망하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는 있어. 지금은 아니고. 예. 하지만 뭐 그거는 나는 아니잖아. 라고 하는 생각들이 많거든요. 그 헌법은 그러면 그걸 제어해 줄 수 있는 역할이 뭐냐? 그건 누가 그걸 해줘야 되냐? 헌법이 그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에 만약에 새로운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면 네. 재정헌법 재정헌법이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1순위로 봅니다. 0순위로 네. 사실 들어가는 것이 그리고 맞다. 헌법 경제 조항들 다 없애버려야 돼요, 사실은. 그게 없어진다고 해서 과연 무슨 문제가 있을까? 아무 문제도 없어요. 네. 어차피 법률에서도 이제 다 예. 커버되는 내용들이고. 예, 아무 문제 없는 거고 그냥 뭐라 그러나요? 뭐 일종의 기분이라 그럴까?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맨날 싸우잖아요. 경제 민주화 해가지고 뭐 119조 2항이 어쩌고 1항이 어쩌고 그걸 왜 논란을 하는지 이건 이해가 안 돼요. 그건 뭐 있으나 없으나 그만인 거고 경제 민주화를 소위 그러니까 재벌 규제라고 하는 것을 네. 헌법이 없으면 못 합니까? 이 어차피 법률로 다. 어차피 법률로 다 정하는 거고 그런데 왜 그걸 가지고 싸우냐고 괜히 그냥 기싸움 하는 거죠. 그냥. 한쪽에서는 좀 더 강력한 이제 어떤 법적인 근거를 갖기 위해서 헌법에 올리고 싶어하는 거고. 뭐 그게 있다고 해서 과연 근거가 더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헌법을 지금보다 좀 더 단순하게 네. 좀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부분을 좀 덜어내고 네. 그리고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부분 예를 들어 네. 재정헌법 같은 경우는 이번에 좀 새로 들어가는 것이 네. 바람직한 좀 헌법 개정 방향이 아닌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국민들이 그 헌법의 경제 조항을 딱 보면 아 어떻게 살아야겠구나 라고 하는 게 나와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그 헌법이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스위스 헌법처럼. 예. 네. 그런데 이거는 뭘 어쩌자는 건지 각종 이익 단체들이 다 거기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바를 지금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경제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농업 부분도 들어가 있고 농업 소비자도 보호해야 들어가 되고 있고. 중소기업도 보호해야 되고 뭐 소비자도 보호해야 되고 무슨 이거 뭐 그거 없으면 보호 안 하나요? 그러니 도대체 뭘 하자는 건지 알 수가 없는 헌법이 되는 거죠. 약간 누더기가 됐다. 예. 그래서 그 있으나 마나한 헌법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임기 하면 그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아유, 그럼요. 예. 반드시 그러니까 있어야죠. 헌법에 들어가는 조항들은 그래야 하는 거예요. 있으나 없으나 한 걸 집어넣으면 헌법이 난삽해지고 뭘 하자는 건지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다 그 길 가는 분들에게 헌법에서 경제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아세요? 하고 물어보면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지. 대통령 임기가 몇 년인지는 아세요? 하면 알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나 물어봐도 헌법에 뭐가 있어요? 경제와 관련돼서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헌법을 읽지 않아도 아 헌법에 이게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라고 되는 뭐 명백한 아주 객관적인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거기에.
알겠습니다. 오늘 그 김정우 교수님과 헌법 개정 논란에 대해서 좀 많이 살펴봤습니다. 확실히 이제 교수님 말씀처럼 네. 지금 사실은 이제 어떤 것을 집어넣을까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거는 지금 있는 헌법에 대한 어떤 재평가 이게 좀 우선시 돼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저는 아까 말씀하신 제가 뭐 교수님보다는 조금 젊은 세대여서 그런지 재정헌법에 대해서는 관심이 아주 개인적으로 아주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그렇군요. 있습니다. 부담을 좀 줄여줬으면 하는 큰 걱정이 있습니다. 지금. 예, 맞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눈 똑바로 뜨고 지금 저 노인들이 말이지 일단 쓰고 보자 식으로 가는 거는 젊은 사람들이 막아줘야 되는데 같이 뭐 들고 일어나가지고 같이 쓰자 그러니 그 짐은 뭐 젊은 분들이 다 지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은 받으면 끝이에요 이제. 네,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네, 오늘 김정우 교수님과 헌법 개정 조항 쪽에서 이제 경제 관련 쪽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